긴 복도에 반쯤 열린 문들 사이로 붉은 조명이 번지고 중년의 남자와 여자가 마주선다. 여자는 무릎을 굽히고 남자는 미동도 없이 서 있다. 그 장면은 설명 없이도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한 컷이 태어나기까지의 시간과 이후의 밤들이다. 나는 지수다. 50대의 끝자락에 들어선 뒤로 스스로를 부르던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그 집의 엄마, 그 회사의 과장님으로 부른다. 하지만 오래된 말들이 내 삶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수록 나는 내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고 또 굴렸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나는 중얼거렸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옷장에 잠들어 있던 검정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서랍 속 작은 립스틱을 바르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부른 곳은 오래된 공장지대 끝에 구내식당이었다. 식판 위에 김이 오르고 덜어내는 국마다 소금의 무게가 조금씩 달랐다. 나는 늘 그렇듯 남의 밥을 챙겼고 내 몫의 밥은 늘 식어 있었다. 그날 그가 들어왔다. 하얀 셔츠에 검은 벨트, 심플한데 낯설지 않은 차림새였다. 그는 무표정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눈매가 조용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그를 신임 안전관리팀장이라고 불렀고 나는 뜨거운 국을 그에게 건넸다. 그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 내 이름이 섞여 들렸다. 지수 씨, 고맙습니다. 그는 내 명찰을 읽었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내 이름이 내 몸 어디선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와 내가 처음 길게 말을 나눈 날은 국물이 쏟아진 날이었다. 작은 실수였다. 하지만 그 한 그릇의 국이 내 삶을 두 동강 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허둥지둥 수건을 집어들었고 그는 괜찮다고 웃으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공장 창문 너머로 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따뜻한 김 사이로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오래 보지 않았다. 각자의 피곤과 야근이 그 웅성거림을 금세 잡아먹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작은 방으로 돌아왔고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낮의 작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의 손등의 온도, 그의 목소리의 낮음, 내 손에 스며든 국물의 향.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고 곧장 울컥했다. 오래 잊고 지낸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는 점심시간이 끝나면 종종 구내식당 뒷문으로 나와 공장 뒤편의 계단에 앉아 담배 대신 커피를 마셨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간 척하며 계단에 잠깐 앉았다. 그와 마주 앉으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작은 먼지들이 빗속에서 춤췄다. 그는 가족 얘기를 잘하지 않았고 나도 굳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손등에 남은 흔적 같은 것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늘 오른손 검지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나는 매번 그곳에 커피컵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수 씨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두려움은 늘 한 가지였으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남들이 말하는 도덕보다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우리는 서로의 나이를 알고 서로의 어깨에 쌓인 세월도 알았다. 그래서였을까? 물러서려다가도 자꾸만 다시 돌고 돌아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오는 힘 같은 것이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어떤 금요일 그는 퇴근 후에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게 주소 한 장을 건넸다. 오래된 모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곳은 공장에서 멀지 않았고 낡은 간판의 붉은 불빛이 저녁마다 어둠을 찢고 있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처럼 그 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차가웠다. 나는 한참을 그 주소를 들여다보다가 접어 가방 속에 넣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윤리가 작은 소리를 냈고 동시에 오래된 외로움이 크게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길게 걸었다. 모텔 복도를 통과한 것은 사실 잠깐이었다. 하지만 그 복도가 내게 남긴 인상은 길었다. 긴 겨울밤의 그림자처럼 길었다. 붉은 네온 아래에서 그는 멈춰 섰고 나는 그 앞에서 숨을 골랐다.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힘에 따라섰다. 그 장면이 누군가에겐 위험해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오래 묵은 갈증이 천천히 물에 젖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느낌이었다. 더더더 넣은 거야, 더더더 뺀 거야. 형체 없는 속삭임들이 내 귀를 스치며 지나갔지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만 확인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온도까지. 그 후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어쩌면 그 조심스러움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갔다. 출근길의 버스 정류장에서 눈인사를 나누고 야근 뒤 공장 옥상에서 바람을 공유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스칠 때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은 죄책감보다 안도감이었다. 세상과 겨루는 동안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숨죽인 밤들이 길었죠. 이제라도 숨을 쉬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울음이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공장은 불안했다. 매출이 줄고 기계가 멈추는 시간이 늘었다. 회의가 잦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넓어졌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아마 조만간 구조조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와 나의 시간도 구조조정될지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어쩌면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었다. 그 모든 가능성이 천장에 붙은 형광등처럼 어지럽게 떨렸다. 사람들이 떠나고 라인이 줄어드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더 자주 마주쳤다. 서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작은 손짓 하나가 하루의 의미가 되는 시절이었다. 그런 날 중 하나에 그가 작은 메모를 건넸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가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휴일 새벽에 차를 타고 공장을 벗어났다. 도시의 회색이 뒤로 밀릴수록 그의 옆모습이 선명해졌고 나는 갑자기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바람을 잡았다. 그는 웃었다. 이런 지수 씨의 표정 처음 봐요.
나도 처음이에요. 나로 사는 표정. 우리는 작은 바닷마을의 오래된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 언젠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이 슬픔을 낳기보다 자유를 낳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길게 털어놓았다. 나는 오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나의 습관이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호흡을 고르고 아내와의 침묵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를 변명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말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만 각자의 상처에 햇빛을 쬐어주듯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모래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한순간 멈춰섰다. 그가 돌아보았다. 내가 물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없는 대답이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이해했다. 바다가 우리 대답을 대신해 주는 듯 했다. 파도는 해변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밀려왔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경계는 넘지 않되 마음의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겨울 초입 어느 저녁 공장 측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마지막 급여와 손에 쥔 박스를 들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나는 구내식당의 불을 마지막으로 끄는 사람이었다. 싱크대에 물기를 닦고 난로의 가스를 잠그고 문을 잠그자 한 시대가 내 등 뒤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올 듯 공기가 차가웠다. 그가 멀리서 걸어왔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섰다. 그리고 우리는 붉은 네온이 새어나오는 복도 끝에 오래된 모텔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의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사람마다 마지막이 다르듯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지수 씨, 우리는 죄를 짓지 맙시다. 그 말은 오해하기 쉬웠다. 하지만 나는 곧 알았다. 그가 말하는 죄는 서로의 몸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마음이었다. 외로움으로 외로움을 메우지 말자는 약속. 욕망으로 욕망을 부추기지 말자는 다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길고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 길 끝에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이 있었고 바람이 아래층에서 올라와 우리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우리는 계단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기대었고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뺨에 전해지는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멈출 수 없어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우리는 멈추었다. 멈춘다는 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확고한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문자도 전화도 아니었다. 종이와 펜으로 쓰는 오래된 방식의 편지였다. 우리는 어디까지 솔직해질 수 있는지 시험하듯 글을 썼다. 나는 내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적었다. 가끔 비가 오기 전날 무릎이 욱신거리는 이야기, 몸이 기억하는 나이와 마음이 기억하는 나이가 다르다는 이야기. 그가 보낸 편지에는 새로 시작한 일용직 현장의 풍경들이 담겼다.
새벽 공기의 냄새, 트럭 엔진의 소리,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말해주는 피곤과 자존심.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가 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어느 날 그는 편지 끝에 짧게 적었다. 우리 다시 바다에 갈까요? 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다시 가요. 단 한 단어의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길고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갔다. 이번에는 겨울이었다. 바람이 매서웠고 파도는 더 멀리 날아갔다. 우리는 모래 위에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바닷가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유리창에 우리 얼굴이 겹쳐 비쳤다.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오래된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다. 공장 구내식당 문 열쇠와 닮은 모양이었다. 그는 말했다. 지수 씨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서요.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 열쇠고리는 값비싼 선물보다 더 무거웠다. 봄이 오자 나는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습관을 조금씩 버렸다. 새벽 5시 30분에 저절로 떠지던 눈을 억지로 다시 감았다. 아침을 천천히 먹었고 산책을 나가 흙냄새를 맡았다.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천으로 된 가방을 사고 오랜만에 책을 읽었다. 그 사이사이에 그는 내 곁에 있었다.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각자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우리는 그 거리를 배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름 초입 아들은 내게 전화했다. 엄마 이제 좀 쉬면서 사세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동시에 배우는 중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지수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내가 많이 흔들렸어요. 나는 말했다. 그럼 걸어요. 어디든 걸어요. 오늘은 문을 열지 말고. 우리는 그날 밤 또다시 복도를 걸었고 비상계단에 앉아 흘러가는 공기를 들었다. 끝까지 간다라는 거친 욕망이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가라앉혔다. 그 대신 우리는 서로의 손목을 가볍게 감싸며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은 우리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 그가 새로운 현장으로 옮기고 나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사람들의 밥을 챙겼지만 이제는 내 밥도 챙겼다. 늦은 오후 가게 창문에 햇빛이 비칠 때면 나는 가끔 그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는 자주 물었다. 오늘 지수 씨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뺐나요? 나는 대답했다. 오늘은 불필요한 사과를 빼고 천천히 걷는 시간을 더했다. 오늘은 남의 눈치를 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더했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생일을 2번씩 보냈다. 기념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서로의 시간을 기억했다. 불륜이라는 말이 우리를 쫓아다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쉬운 단어를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의 경계 바깥에서 살기로 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정직함이었다. 나의 욕망이 너를 다치게 하지 않기. 나의 외로움이 너를 지치게 하지 않기.
우리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기.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내게 물었다. 지수 씨, 우리는 언제까지 걸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끝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걸음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바다에 간 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파도를 보았다. 그는 말했다. 지수 씨,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식당의 국물. 나는 웃었다. 우리는 오래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먼 곳의 불빛이 점점 선명해질 때까지. 그러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지수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나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대답했다. 나도요. 당신 덕분에 나로 사는 법을 잊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걷는다. 때로는 같은 속도로, 때로는 다른 속도로. 우리의 밤은 여전히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은밀하지만 그 위험과 은밀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더더더 넣은 거야, 더더더 뺀 거야. 누군가가 자극을 갈망하며 던지던 말들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다. 우리는 쓸데없는 오해를 빼고 할 말을 더한다. 부끄러운 침묵을 빼고 정직한 기침을 더한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도 모른다. 어쩌면 끝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저마다의 밤을 지킬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안다. 이 길에서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작은 몰래보기의 스릴보다 더 큰 것은 서로의 마음이 버텨준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밤 나는 모니터 속 유튜브에 새 영상을 올리며 이 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간다. 썸네일에는 붉은 조명의 복도가 있다. 남자의 그림자와 여자의 눈빛이 있다.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겠지만 또 누군가는 오래 멈춰서 화면을 들여다볼 것이다. 나는 그 모두를 이해한다. 내 삶도 한때는 판단과 호기심의 경계에서 흔들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호기심이 사랑이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이 지속되는 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더했고 무엇을 덜었는가? 혹시 오래 미뤄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조금만 꺼내어 햇빛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긴 밤의 끝에서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부른다. 지수야. 이제 그만 두려움을 빼고 너의 걸음을 더해라.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바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라. 그 길 끝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아줄 것이다. 그 손이 사랑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설령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손이 너를 너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란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다시 걷겠다. 붉은 복도의 기억을 지나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젠가 또 다른 이름들로 더 많은 밤을 건너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